한국당 입당한 지 한 1년쯤 되는 시기가 됐더라고요. 그동안 당을 추스르면서 원칙으로 삼았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1월 아마 15일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딱 이제 1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당 처음 와가지고 이제 주장 얘기했던 것이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우리가 계속 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둘째는 역량 있는 대한 정당이 되자. 셋째는 지금 이 정권에서 미래 얘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자. 그런 그 아젠다를 내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왔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에게 늘 있던 과제가 통합이죠. 제가 당에 들어올 때도 통합 얘기를 했는데 통합과 혁신, 우리 당이 변화하는 모습이 없지 않냐 이런 그 말씀들이 많아서 그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크게 말하면 그 한 5가지 아젠다를 가지고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그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여러 정책 추진하시는 걸 직접 이렇게 그 몸소 체감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가장 우려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우려가 되세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뭐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인데 안보는 국민들께서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경제가 잘못되면 고통받으시고 힘들어하시죠. 제가 뭐 이렇게 경제하는 사람들,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정말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막 울부짖어요, 사실은. 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나가도 잘 세워나가기 어려운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로 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되 좀 이렇게 현장의 생산성에 맞춰가지고 올리면 좋은데 이걸 과도하게 너무 올려가지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견딜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것도 단계적으로 늘리거나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일률적이고 과격한 이런 근로시간 제한을 하면서 그걸 또 이행하지 못하면 처벌한다, 형사처벌한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경제가 살아날 힘이 잘 없습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게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이 정말 신나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시장의 활기를 없애는 정책을 추구하니까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잘못한 정책을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 실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은 검찰 출신이시고 게다가 법무부 장관도 역임하셨는데요. 최근 검찰 인사학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인사학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사 기준이라는 게 있고 또 인사 기준이라는 것은 오래 쌓여온 관행들이 이제 그 하나의 제도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를 한다. 이거는 그 저희가 너무 뻔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사건 수사는 끝나고 나서 잘했으면 좋은 평가를 하고 못했으면 뭐 페널티를 주고 이러는 거 맞죠. 그런데 수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측근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그 인사를 해버려 가지고 뭐 수사팀이 다 완전 해체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수사팀이 해체됐기 때문에 학살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죠. 정권이 마음대로 흔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 건가요? 저는 이런 류의 인사는 처음 봤습니다. 이 검찰에서도 갈등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검찰과 심하게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수사 중인 더더구나 정권과 관련된 또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중에 인사권을 발동한다. 이거는 그런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선. 예. 이번 총선은 왜 중요한가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망가뜨리고 또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했고 안보 외교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우리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제대로 됐다고 말하는 것이 없죠. 그렇다면 국민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베네수엘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회복되느냐 그런 기로에 있는 총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드려야 되고 국민들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이 정권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총선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김영호 위원장에게 총선 관련된 공천에 전권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계속 대표님과 상의해가면서 전략 공천 등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정권을 드리고 우리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한국당의 자기 헌신 혹은 인적 쇄신 이런 대목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사람을 물갈이한다 하는 이런 말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제 생각에는 민주당보다도 더 바꿔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컷오프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50% 가까이가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누구를 교체한다 그러면 그걸 대체할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당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50대, 60대에 정말 지금 한창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공천을 받겠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죠. 새 인물들이 들어오는 정당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안에서도 스스로 우리가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로 기억되는데요. 우리 초재선 의원들이 앞으로의 이제 당 혁신에 관해서
대표에게 위임하겠다. 모든 것을 다 대표에게 맡기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서를 써냈습니다. 당 혁신 동참 위임 각서. 제목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지도부에게 맡기겠다 하는 각서였는데 70명이 거의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이 108명인데 8분인데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날 또 점심 이후에 또 18명이 또 추가로 같은 취지의 그 다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우리 당협위원장들이 당협위원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비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자. 당협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당협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유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경쟁을 하자 이런 뜻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출마 선언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당의 변화와 또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추동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것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도 그동안 우리 당에 이제 여러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총선이라 이런데 출마하기도 힘들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그걸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고 잘못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관용하고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대사면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일으켜내고 국민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쇼로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바뀌어 가면 이게 정말 진정한 당의 혁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자기 헌신 차원 아니면 그 자기 혁신 차원에서 연초에 험지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직후 당내 유력 인사들의 그 동조 움직임이 예상보다는 적은 편인데요. 이들을 좀 헌신하게 하거나 험지 출마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유력한 그 분들, 소위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수도권에 출마를 하기로 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다 따져봐야 그 숫자 이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 않은데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큰 틀에서 당을 위해서 준비하던 그 현장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옮겨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우리 당 지도부들도 또는 원로들도 그 국민들의 바람을 지금 부응하는 부분이 있다.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목소리를 좀 종합해 보면은 그 종로는 이낙연 전 총리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심장이라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이신 그 황 대표님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요. 종로 출마를 뭐 결심을 굳히셨나요? 저는 거듭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한 지역구를 이기는 것보다 우리 당이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이상을 얻어야 되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내가 출마를 한다, 뭐 또 다른 지역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올 때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뭘까? 그것이 험지라면 험지로도 가고 험지보다 더한 곳이면 또 그것도 가고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에 출마를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헌지 출마로 당 대표께서 발이 묶이면 전국 유세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이런 우려도 좀 감안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내가 전념해서 거기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또 지원해야 될 다른 지역들에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구멍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저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선택지 안에는 비례대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선택할 수 없는 건 없지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뭘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고 아직 이제 좀 시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보다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패스트트랙 충돌로 이제 기소된 의원들이 곧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런 게 공천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 패스트 트랙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에 저항한 저항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천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미래 한국당 구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당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고 한국당과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건가요? 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미래 그 한국당 만드는 작업들은 실무적인 진행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도 이제 불출마 선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 심판론에 견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정권 심판이 가능하겠는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그 통합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계속 마찰이 나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그 바퀴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죠. 자동차가 아마 마찰이 없다면 앞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저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 정파, 여러 정당에서 관련되어 있죠. 하다 보면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통합을 위한 좋은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는 통합 열차에서 떨어지면 다치게 되나요? 달리는 통합 열차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야죠. 예. 그 새보수동이 그 당대당 통합 논의를 위한 양당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나요? 지금 이제 그런 재정당의 통합 논의를 위해서 혁신 통추위가 만들어져 있죠. 가장 이제 거기에 다른 새 보수당도 들어와 있고 또 저희도 이제 그 대표가 파견 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이 있죠.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당대당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건 또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설 전에 유승민 전 대표와 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통추위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만남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제 우파 세력들이 하나가 되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문재인 정권의 실정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정말 왼쪽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 진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합
발의를 한 것이고 또 기구를 만들어서 기구가 가고 있죠. 하나 되는 마음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또 서로 내려놓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로 싸워 이기는 자유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지지자들은 당장 뭐 이렇게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대표님과 유승민 전 대표가 만나서 뭐 차 한 잔, 뭐 밥 한 끼, 맥주 한 잔 하는 모습이라도 보길 원하거든요. 뭐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 못 만날 사람이 없죠. 예. 최근 그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큰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하고 계신데요. 통합을 위해선 지금의 당 대표직도 던지고 뭐 가령 예를 들면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내려놓고 일할 각오도 있으신가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합칠 건 합쳐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계속 그런 입장을 지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당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통합이 되면 뭐 통합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죠.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이합집산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합집산이라는 말이 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 가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 가치를 같이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계속 논의하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 혁신을 위해서 각 당들이 그동안 노력해왔고 저희도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죠. 그래서 뭐 큰 틀에 있어서 뭐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그 통합 내지는 연대의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헌법 가치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누구도 함께해서 대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대의라고 하는 건 결국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대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또는 그와 야합한 일부 정당 외에 이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잘하고 있다. 안보를 잘 지키고 있다. 민생을 잘 챙기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통합 시 김영우 위원장도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이제 통합한다고 하는 거는 합하는 거지 해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있는 좋은 자원들도 함께하고 또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 정당의 좋은 자원들도 같이 해서 뭉치는 것이 통합이죠. 다 없애버리고 뭘로 합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런 정당들이 각자의 좋은 자원들을 다 모아서 힘을 합하는 것이 그것이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보도인데 조계종 육포 5배송 건은 불교계 반응이 의외로 아니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한가를 들고 직접 찾아가신다거나 좀 직접 뵙고 좀 설명을 해주실 뭐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추석 선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 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성의를 표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성의를 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다 배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송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오 송달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걸 저희가 알고서는 바로 그걸 이제 회수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표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계종 측에도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 뭐 실수에 대해서는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배달이 됐다는 얘기, 배송이 됐다는 얘기 듣고서 우리가 바로 회수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해들은 되게 풀려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뭐 그런 실수가 앞으로도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계종에 대해서 저도 그런 오배송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 전후로 해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전달하신 거지요? 저는 다른 일정이 있었고요. 우리 당의 비서실장하고 그 조계종과 그 교분이 있는 이런 분들이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그 대선 주자이신데 대선은 출마를 하시는 거죠? 누가 대선 주자입니까? 지금 이제 내가 뭐 출마한다 안 한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뭐든지 할 것입니다. 무슨 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되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할 것입니다. 그 제가 옆에서 보는 대표님보다는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총선 투표가 시작된다고 하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누구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다른 후보들 또 마찬가지죠. 대개 다 비슷한 상태인데 이제 그 지난번 총선 결과도 보면 결국은 이제 투표를 하시니까 그때는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 것이 진정한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가늠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이번 총선 비례 포함해가지고 몇 석 정도 그래도 예상하시나요? 저희는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많을수록 좋겠고 뭐 또 최소한 과반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과의 그 영수회담을 혹시 추진 중이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몇 번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죠. 한 번 이제 성사가 됐는데 그때 사실 충분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5 당대표가 가서 여러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 당시 이제 추경이 급하니까 추경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다른 당들은 또 각자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여러 당 대표들과의 집단 만남보다는 1대1 만남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고 진솔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무너져서 어려워하는 우리 민생 또 국민들 아픔을 나누고 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다 사실은 굉장히 나빠지고 우리는 폭망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이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경제가 잘 돼가고 있다. 정말 현장을 모르시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실업 때문에 일자리 찾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 심각합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이
일자리 못 찾아가고 헤매고 있는데 그런데도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인원은 늘었는데 늘어난 인원을 보면 알바, 단기 알바, 뭐 아주 이를테면 그냥 하나마나한 일을 하면서 이제 정부의 돈을 받는 이런 자리들을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죠. 그런 일자리는 오히려 30대, 40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30대, 40대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우리 경제 인식도 참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안보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안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한미일도 사실 지소미아 지난번에 이제 폐기를 중단하긴 했지만은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대통령은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올 것처럼 마치 북한과의 평화가 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결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강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강하게 그 도발의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진솔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언론이 아니라 야당 대표께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뭐 좀 영수회담을 다시 공개 제안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지난번 만남 이후에 오당 대표 만남 이후에도 여러 번 그 영수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또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필요해서 만나는 것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경 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 한 모양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응하질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요구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대통령이 그 깊은 속에서 옛날로 말하면 뭐 구주 궁궐이라고 그러나요? 국민의 소리와 차단된 이런 곳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제안도 하고 만나자고 할 것이고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달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 이후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 주택 매매 허가제 검토 발언도 해가지고 논란이 일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은 뭐 물론 이제 공무원들도 살 수 있지만은 국민들의 주거지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죠. 많이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구해서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집을 좀 얻으려고 하면 그게 몇 억이 드니까 바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규제하니까 대출 받지 않고서 자기 생돈으로 집 사고 또 전세 얻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의 주택을 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나는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막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 좋은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